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관계는 참 좋았어요. 서로 바빠서 자주 보진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식사를 하곤 했지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새 식구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작년 추석, 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비싼 명품백을 들고 왔길래 그럴 돈이면 엄마 제사상이라도 좀 잘 차리지.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말이 며느리 귀에 들어갔나 봐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아버지, 우리 살림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서서히 연락을 끊었지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더라고요. 명절 때 보내는 선물도 돌려보내고 용돈도 거절했어요. 아들 녀석이 어릴 때는 얼마나 부침성 좋고 다정했었는지. 그 아이가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들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그러다 문득 아들 생일이 다가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 생일만큼은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가보자 싶더라고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미역국 레시피대로 정성껏 끓여볼 생각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지요. 예전에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장을 봤어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지요. 두부는 방금 만든 것으로, 콩나물은 싱싱한 것으로 골라 담았어요. 미역은 예전에 아내가 늘 고집하던 완도산 미역으로 준비했죠. 국물 맛을 내는 멸치도 특별히 좋은 걸로 골랐어요.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도 제 마음을 아는지 덤도 많이 줬어요. 아이고, 아드님 생일이시구나. 이거 서비스예요. 집에 와서는 재료를 다듬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미역은 찬물에 담가 불리고 쇠고기는 손질하고 대파는 곱게 썰었죠. 멸치볶음과 콩나물 무침도 정성스레 만들었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먹던 미역국이라 이번엔 꼭 마음을 열어줄 거라 믿었어요. 따뜻한 온도를 오래 유지하라고 보온병도 새로 하나 샀어요. 국물 맛이 딱 아들 입맛에 맞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이렇게 정성스레 준비하면 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어요. 아파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오늘은 꼭 아들과 이야기가 잘 될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진심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이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죠.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는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어요. 아버님, 상호 씨는 지금 안 계세요. 그때 안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냥 보내버려. 나 피곤하다고 해. 그 순간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허상이 되는 것 같았죠. 아침부터 가슴 한켠에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시장에서 장 보고 음식 준비하면서 상상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나눌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준비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며느리가 문을 열었지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현관 앞에서 저를 막아섰어요. 반가운 마음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데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이 절 멈추게 했죠. 제가 끓여온 미역국을 건네려는데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저희는 이미 아침 먹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침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미역국인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한 숟가락만. 라고 말하려는 찰나였죠. 그 순간 아들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왜 오셨어요? 아버지,
저희 살림살이에 간섭하시지 마세요.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아내가 어떻게 살든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사든 그건 저희 선택이에요. 왜 저희를 이렇게 올가매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까지 다 참견하시면서 제 인생을 망치시는 거 아시나요? 아버지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해놓으셨나 봐요. 저도 이제 30이 넘었어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매번 집사람을 탓하고 저희 살림을 탓하고 이제는 정말 숨이 막혀요. 고작 가방 몇 개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셔야 했나요? 그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이제는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 아내도 저도 이제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부부가 싸워요. 그거 아세요? 아내는 이제 아버지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색이 변해요. 모든 걸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돈을 어떻게 쓰든 제사를 어떻게 모시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저희 생활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다시는 아버지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차디찬 겨울 바람보다 더 매서운 아들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미역국을 건네주려는 순간 며느리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들렸죠. 그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다시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복도 끝에서 이웃 주민이 저를 힐끔거리며 지나갔어요. 그제야 이곳에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파트를 나서는데 찬바람이 뺨을 때렸죠. 그제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1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결국 식어버린 미역국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죠. 여보,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찾았지요. 처음에는 그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어요. 아침 이슬을 맞으며 공원을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거든요. 공원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벤치에 앉아 아들 생각을 하곤 했지요. 그러다 우연히 만난 분이 계세요. 매일 아침 혼자 운동하시는 할머니였는데 알고 보니 부동산 재벌 회장님의 어머니더군요.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다가 어느 날 할머니께서 말을 걸어오셨어요. 매일 아침 여기 앉아 계시길래 궁금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할머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요. 아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사시다가 당신만의 방식으로 아들을 깨우치게 만드셨대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지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자택으로 초대하셨어요. 할머니 댁은 예상했던 것보다 소박했어요. 재벌 회장 어머니라고 하면 다들 호화로운 저택에 산다고 생각하죠?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아들이 성공하고 나서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자신을 창피해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할머니는 독특한 방법으로 아들의 마음을 돌렸대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매를 들어야 해요.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그 매는 사랑이 담긴 것이어야 하죠. 할머니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김 선생님,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의 매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들을 다시 찾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죠.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차를 따라주셨어요. 전 처음엔 아들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니더군요. 할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돈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죠.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예전에 할머니의 아들도 돈맛을 알고 사람이 변했다고 해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성공만을 자랑하던 아들. 그래서 전 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줬어요. 할머니는 작은 회사를 시작하는 걸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김 선생님, 돈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처음엔 고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처럼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그렇게 작은 회사를 시작했어요. 간판도 없는 조그만 사무실이었죠.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세요. 할머니의 조언대로 먼저 아들의 회사를 조사했어요. 아들이 담당하는 거래처들의 명단을 확보했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절 찾아오셨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우고 조언을 해주셨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매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들이 담당하는 거래처들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들의 상황을 파악했죠. 작은 회사였지만 우리의 계획은 확실했어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목적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할머니의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겼어요. 매일 밤 사무실에서 불을 밝히며 계획을 다듬었죠. 이제는 더 이상 그저 슬퍼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면 때론 매정해져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긴 여정이 될 거란 걸 알았지만 이미 결심을 했으니까요. 아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시작. 그렇게 우리의 계획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담당하는 첫 번째 거래처를 찾아갔어요. 그곳은 작은 철물 회사였는데 사장님이 아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김 부장은 정말 거만해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들이 얼마나 을의 입장인 회사들을 무시하고 다니는지 알게 됐어요.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결제도 미루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할머니는 그 회사에 투자하라고 조언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얻으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진짜 사회를 가르쳐 주세요. 철물 회사 사장님과 몇 번 더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아들의 실체가 보였죠. 지난달에는 물량을 몰아넣더니 결제는 미뤄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야 작은 회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죠.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할머니 말씀대로 우리는 그 회사에 투자를 제안했어요. 사장님, 기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더니 차츰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김 부장님 아버님이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이제 첫 술을 둘 시간이었어요. 철물 회사는 아들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했어요.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다는 이유였죠. 아들은 당황했겠지만 곧 다른 거래처를 찾으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무능함을 탓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제게 전화하셨어요. 잘하고 계세요. 사랑의 매는 아프지만 필요한 거예요. 아들의 회사에서는 경고가 날아왔다고 해요. 실적이 너무 안 좋다고. 집에서는 며느리와 다투고 회사에서는 위기가 오고. 아들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게 만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계획이 시작됐어요. 보고 들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순 없겠죠. 점점 더 많은 거래처들이 아들과 거래를 끊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평소에 거만하게 대했던 회사들이었죠. 한 회사, 두 회사. 그렇게 하나둘씩 거래를 끊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들은 회사에서 경고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대로 가면 심각한 인사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는 며느리와 다투는 일이 늘었다고 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다 잘만 하는데 당신만 이러네요. 예전에는 늘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한없이 초라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건 사랑에 매였어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아들이 다니는 회사 앞 카페에서 가끔 아들을 몰래 지켜보곤 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축 처진 어깨로 퇴근하는 모습. 한 번은 며느리가 회사로 찾아와 큰 소리가 났다고 해요. 이제 못 참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부족해요. 더 깊이 절망을 맛봐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반성이 시작되는 법이죠.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아들. 야근이 늘어나 늦은 밤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아들.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고민하는 아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죠. 김 선생님,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아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과정이었죠. 아들의 월급이 깎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머니의 인맥을 통해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곤 했죠. 생활고가 시작되면서 아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카드 연체 통지서가 날아오고 아파트 관리비도 밀렸다고 해요. 며느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짐을 쌌대요. 그렇게 친정으로 떠나버렸죠. 아들은 결국 아파트도 처분하고 허름한 원룸으로 옮겼어요. 지하철역 근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죠. 가끔 그 원룸 앞을 지나면서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곤 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어요. 저 집 아들 말이야. 회사에서 잘릴 위기라던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애가 어쩌다가. 마음이 아팠지만 할머니 말씀처럼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한 번은 시장에서 아들을 마주쳤어요. 저녁 늦게 떨이 판매하는 채소를 고르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백화점에서 장을 보았을 텐데.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이제 곧 아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할머니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들이 일하는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를 노리고 계셨거든요. 이제 마지막 술을 뚫 시간이에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끝을 보아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이제 정말 밑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진정한 사랑의 매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가끔 원룸 근처를 지날 때면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어요. 언젠가는 그 불빛처럼 아들의 마음도 다시 밝아질 거라 믿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들아. 할머니는 매일 전화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김 선생님,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마지막 거래처도 끊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생활도 끝나가고 있었죠.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었는데 그날 아침 비서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우리 회사와 거래를 원하신다고 김상우 씨가 연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네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사무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한 달 사이에 더 초췌해진 얼굴이었죠.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잘 나가는 영업부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들은 주저앉았어요. 이게 다 아들의 눈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 너의 생각대로야. 이 모든 게 내가 한 일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쉽게 마음을 열어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역국을 들고 찾아온 아버지를 기억하니 아들의 어깨가 떨렸어요. 창피하다고, 그런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시댁 식구라고 부끄러워하던 너의 아내도 이제는 다 어디 갔니?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돈 맛을 알더니 사람이 변해버렸구나.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들었다. 너가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는지, 의뢰 입장인 회사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사무실 안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전 단호했어요. 너가 나를 버렸을 때 난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니? 그날 밤 쏟아진 미역국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쏟아졌단다. 밖에 빗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아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만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아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빗소리만이 고요를 깰 뿐이었죠.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그가 하는 말은 차마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걸 돌이키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슬픔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때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젖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뛰어오던 아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메달을 따고 자랑스레 웃던 얼굴, 그리고 어릴 적 아빠라 부르며 손을 꼭 잡았던 그 작은 손. 돌이키겠다고?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누적된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킨다는 너의 말에 내가 쉽게 믿을 거라 생각하니? 너가 이 일을 통해 배워야 할 게 뭔지 정말로 알았니?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참을 무언가를 고민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가 빗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며 복잡한 감정처럼 엉켜 내려가는 걸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기회를 줄 거다.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그제야 조금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이어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너가 원했던 방식이 아닐 거다. 내가 준 돈, 내가 만든 환경, 너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사라졌다. 이제 너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나는 지켜볼 거다. 그리고 너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 사이에 다시 믿음이 쌓이지 않을 거다. 아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그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한편으론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쓰려왔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디까지 무너져야 내가 이 아이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밤마다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들은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그의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아들을 봤습니다. 허름한 셔츠에 바지 차림으로 손에는 떠리로 파는 채소를 몇 개 집어들고 있더군요. 얼굴은 이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깊게 팬 눈밑 그림자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녀석이 저렇게까지 됐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채로 한참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멀었어.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면 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의 원룸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그 빛을 보며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서 그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아들은 낡은 가방을 하나 메고 원룸에서 나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저 멀리에서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렇게라도 시작했다니 다행이야. 아들은 공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갈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공장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퇴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는지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응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래야 너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끝까지 알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흐르며 아들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장에서 일이 서툴러 혼나기 일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상사의 질책에도 입술을 꾹 다물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일을 끝내고도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직업훈련 학원을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늦은 밤까지 강의를 듣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정말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얻은 노력으로만 다시 설 수 있도록 저는 여전히 멀리서 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작은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 가장 성실한 직원이라는 작은 상이었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 천천히라도 너의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퇴근 후 아들이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을 멀리서 바라본 날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던 그 오만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작은 손수레를 끌며 공장에서 받은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이 오히려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는 결심을 했을 뿐이지 아직 완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도시락을 나눠 먹는 모습, 학원에서 강사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도면을 그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나를 조금씩 안도하게 했습니다. 그래, 너가 달라지고 있구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들이구나.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지 아버지께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너가 이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잃었단다. 그날 밤 나는 창밖으로 하늘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들아. 너와 내가 다시 만날 날이 머지않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들고 아들의 작은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는 미소 지으며 보온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너 생일이잖니. 미역국을 끓여왔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컥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미역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을 넘기며 아들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까지 참 오래 걸렸구나.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관계도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회사로 와라.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자신감 대신 겸손과 성실을 무기로 일했습니다. 함께 일하며 느낀 건 피로도보다 더 깊은 기쁨이었습니다. 때로는 서류를 넘기며 웃고, 때로는 회의 중 진지한 논의를 나누며 저는 아들이 내 곁으로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새벽녘에 우리가 함께 준비한 보고서를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의 끝에서 봄이 찾아오듯 우리도 그렇게 다시 피어났다. 아들과 저는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 길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 순간은 영원히 우리를 지탱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울 변두리에서 백반집을 운영했습니다. 손맛 하나는 자신 있었죠. 특히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메뉴였습니다. 블로그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어서 손님들이 멀리서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때 처음 최동훈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 혹시 자리 있습니까? 허둥지둥 우산을 털며 들어온 손님이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신 곳 앉으세요. 저는 밖에선 비가 쏟아지는데 안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좋네요. 최동훈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찬찬히 보더니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랑 생선구이 하나 주세요. 네,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날따라 된장찌개를 특별히 정성스럽게 끓였던 기억이 납니다. 식당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날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손님이 오는 날이 있거든요. 된장찌개를 내어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동훈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사장님, 네, 무슨 일이신가요? 이 된장찌개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최동훈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이 근처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최동훈 씨는 정말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드셨죠. 사장님, 오늘도 어머니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오시니까 이제 단골 손님이시네요. 네. 이제 이곳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한 시간에 최동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앉으세요. 사실 제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내는 1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최동훈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5살 때였어요. 암이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동안 아들 준서 하나 보면서 살았는데 최동훈 씨는 지갑에서 아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대학생이에요. 사진 속 청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참 준수하시네요. 네. 이제 아들도 크고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동훈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 사장님과 더 깊은 인연을 맺고 싶은데 그 말을 하는 최동훈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구어온 회사입니다. 네, 혹시 저와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워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매일 이곳에 와서 사장님의 음식을 먹으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도 혼자 살아온 세월이 깁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도 이제 대학생이니 많이 컸을 텐데 준서는 착한 아이예요. 분명 사장님을 좋아할 거예요. 최동훈 씨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찾아오는 최동훈 씨를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맛이 나는 된장찌개가 이제는 가족의 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훈 씨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식당을 찾았고 저는 그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단풍이 물들 무렵 저는 최동훈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과 회사 직원들만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남편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강릉 여행 한번 다녀올까요? 준서도 데리고요. 갑자기요? 새 가족이 된 기념으로요. 준서도 방학이고 그렇게 우리는 첫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준서는 뒷자리에서 책을 보다가도 창밖을 내다보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바다가 보여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하는 준서를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준서야,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니? 초등학교 때 아버지랑 설악산 갔을 때요.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가자. 방학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룸미러로 준서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경포대였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걷는데 준서가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미안해하니? 고마워.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은 근처 횟집에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세 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일 맛있는 부위예요. 준서가 제 밥그릇에 회를 집어주었습니다. 그 섬세한 마음 씀씀이가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은 정동진에서 일출을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는데 준서가 담요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추우실까 봐요. 해돋이를 기다리며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늘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운 새벽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서가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동해의 태양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모래사장에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밝고 따스했습니다. 점심으로는 초당두부를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두부는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내가 집에서도 만들어줄까? 정말요? 어머님이 두부도 만드실 줄 아세요? 식당 하면서 이것저것 배웠지. 남편이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주문진 수산시장에 들렀습니다. 이건 서울 가져가서 먹어야겠다. 제가 고르는 생선을 보며 준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선 요리를 정말 잘하시죠? 그래. 내 생선구이는 식당에서 꽤 인기야. 저도 이제 어머니 생선구이 매일 먹을 수 있겠네요. 발걸음을 옮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서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오죽헌을 찾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어머니 같으시네요. 왜?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준서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난 이제 너의 어머니야. 그렇게 우리의 첫 가족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 준서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와 노크를 했습니다. 아직 안 자고 공부하니? 책상 위에는 의학 전문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지금 휴학 중이에요. 휴학을 했다고? 네, 의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서는 현재 서울의 한명문대 생명과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엄마를 살리진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거든요.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도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게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의대 진학을 포기했답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로 진학했지만 의사의 꿈을 버리지는 못했나 봅니다. 지금 성적으로는 편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준서가 보여준 성적표에는 모두 A+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운가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났습니다. 준서 그 애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의대 편입 이야기를 하던가요? 알고 계셨어요? 그 애 책상 서랍에서 의학 전문 서적이랑 편입 준비 자료들을 봤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한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모은 적금과 보험금이 꽤 되었습니다. 의대 편입 학원비와 등록금을 알아보았습니다. 편입 학원비만 해도 1년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의대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하면 한 학기에 2천만 원. 6년이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결심했습니다. 식당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사장님, 정말 파실 건가요?
단골 손님들이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네. 아들 공부시키려고요. 친아들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시게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입니다. 한 달 후 식당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편입 준비 제대로 해보자.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회사가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렴. 저 때문에 어머니 식당을. 식당은 또 할 수 있어. 하지만 너의 꿈은 지금이 아니면 이룰 수 없잖니. 준서는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의대 편입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어머니, 모의고사에서 최상위권 나왔어요. 준서가 자랑할 때마다 제 가슴도 뿌듯했습니다. 준서는 편입시험을 치렀고 마침내 준서가 서울의 한 사립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준서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품에 안겨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의사 되어서 효도할게요. 남편도 덩달아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히 준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우리 의대생 아들 소주 한잔 하자. 남편이 준서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결혼하고 나서 저는 식당 일보다 준서를 챙기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어머니, 저 도시락 안 싸주셔도 되는데. 의대생이 끼니를 대충 때우면 어떡하니?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준서가 조금씩 도시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김치볶음밥이 제일 맛있어요. 오늘은 뭐예요? 와, 오므라이스. 도시락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준서를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은 준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님, 준서가 맨날 자랑하더니 진짜 손맛이 대단하세요. 준서야, 너 복 받았다. 우리 엄마는 라면도 못 끓여. 저는 아이들 먹을 간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준서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시는데.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죠? 손이 커서 그래. 자주 하다 보면 늘 거야. 준서의 서툰 솜씨로 빚은 송편은 모양은 뭉뚱그렸지만 그래서 더 정이 갔습니다. 추석에는 준서가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동아리 친구들인데요. 다들 고향에 못 가서. 그래. 밥 많이 먹고 가렴. 친구들과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 준서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주말이면 준서는 제 식당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시험 없으니까 제가 서빙할게요. 처음에는 어설프게 그릇을 나르던 아이가 어느새 손님들의 주문을 척척 받아 적었습니다. 준서 군 졸업하면 우리 동네 의사 되는 거지?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물으면 준서는 멋쩍게 웃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준서의 생일이었습니다. 밤새 미역국을 고았습니다. 어머니, 제 생일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이걸 모르면 되겠니?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이신 미역국은 우리 친엄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그 말을 하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서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에는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삼계탕이에요? 공부하느라 몸이 허해질까봐. 식당 일이 바빠도 준서 방에는 매일 깎아놓은 과일이 있었습니다. 보약 달이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공부하는 게 힘들 텐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느 날은 준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되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새어머니랑 잘 지내냐고. 전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아들이래요. 그 말을 하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가 아플 때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기로 콧물을 흘리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쓰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얼른 누워. 밤새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며 간호했습니다. 그럴 때면 준서는 어린아이처럼 제 손을 꼭 잡고 잤습니다. 식당에서도 준서 이야기만 나오면 제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란 말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준서의 책상 위에는 공부하다 잠든 준서를 위한 따뜻한 우유가 있었고, 방 안에는 제가 끓여준 보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모자지간이 되어갔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준서의 친어머니도 우리를 보며 흐뭇해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준서의 의대 첫 학기가 시작되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체한 것처럼 속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냥 과로인 것 같아.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는 남편을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최동훈님 보호자분,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암입니다. 간암 말기,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남편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2배로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했고요. 주위에서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면도해버릴까요? 내가 해드릴게요. 면도기로 남편의 머리를 밀어주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울지 마요. 이렇게라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준서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실습이 있어서.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밤이면 병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마저도 남편의 소리에 깨기 일쑤였지만 여보, 제가 깨어 있을게요. 간병인을 쓰자는 준서의 말도 거절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갔고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주위의 걱정 어린 말에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튼튼하니까요. 항암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 치료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갔죠. 게다가 준서의 의대 등록금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주방 일을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면 다시 식당으로 가야 했죠. 어머니, 제가 휴학할까요? 준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안 돼. 너의 꿈을 포기하면 안 되지. 어느 날은 병원비가 부족해서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늘은 기운이 좀 어떠세요? 푸석한 얼굴로도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입니다. 준서의 의대 생활도 어느덧 절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아들 장하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제 가슴도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절 불렀습니다. 여보, 네. 미안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때문에 식당도 접고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준서 학비에 내 병원비에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남편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몸무게는 20kg가 빠졌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준서는 걱정 말아요. 내가 어떻게든 졸업시킬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여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모든 재산을 준서에게 상속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재산이 생각보다 더 많았어요. 여보. 저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준서를 믿지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이 잘할 거예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준서가 절 꼭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그래. 우리 둘이 잘 살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맞이하게 될 끔찍한 배신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서야, 밥 차려줄까? 됐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는 걸. 이틀 뒤 준서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거실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죠?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돈을 다 빼먹었잖아요. 뭐라고? 그동안 아버지 카드로 뭘 그렇게 긁어댔는지 내역 다 봤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준서야, 그건 백화점에서 산 명품 가방도 있고 그건 너 생일 선물로. 성형외과 비용도 있네요. 그건 너의 아버지가 남편이 제게 해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피부 관리 받으라고.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처음 들어보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서야, 제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요? 준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라며 쓴 돈들 다 어디에 썼죠? 그건 정말 항암 치료비가 그렇게 비싸던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엄마 말 좀.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준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준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의대 등록금이요? 그것도 다 아버지 돈으로 낸 거잖아요. 아니야. 내 식당판.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서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우리 아버지가 왜 만났을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사랑? 웃기지 마. 준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주제에 준서야,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에요? 준서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백화점, 성형외과, 호텔 숙박. 그건 너의 아버지랑. 역겨워요. 준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할 때부터 이랬던 거죠? 무슨 소리야. 재산을 차지하려고 일부러 간병을 자처한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널 위해서.
누가 엄마래요? 준서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당신은 그냥 아버지 돈을 노린 여자일 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구? 변호사님들이에요. 준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보셨죠?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아시겠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주일 드릴 테니까 짐 싸서 나가세요. 준서야. 그리고 아버지 통장이랑 카드 다 내놓으세요. 변호사들이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당신이 쓴 돈 다 계산해봤어요? 준서가 명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 카드로 산 화장품들. 그건 너가 선물해달라고. 제가 언제요? 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사치품 사느라 아버지 돈을 이렇게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돈은 전부 준서의 학비와 남편의 병원비로 들어간 것인데 증거 있어요? 뭐라고? 영수증이나 서류 같은 거 있냐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영수증은 남편 명의였다는 걸. 병원비도 등록금도. 준서야. 엄마 말 좀. 시간 들이잖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준서가 등을 돌렸습니다. 아, 그리고 돌아서며 준서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집 계약자가 들어와요. 뭐라고? 이미 전세 내놨거든요. 준서야. 이제 그만 가보세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서가. 우리 아들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방에는 제가 끓여준 보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깎아준 사과 껍질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는데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튿날 동네 마트에서 준서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그게 정말이에요? 마트 주인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시죠? 준서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돈을 노리고. 말을 듣다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제가 너무 오해했나 보네요. 마트를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최동훈 씨 부인 되시죠? 네. 돈 때문에 결혼하신 거 맞아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준서 군이 다 말해줬어요. 카드 내역이랑.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엔 반갑게 인사하던 분이었는데 이번엔 얼굴을 돌리고 지나가셨습니다. 저기 왜 그러시죠? 뭘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준서가 다 말해줬어요. 동네 전체가 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그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건. 준서가 증거도 있다던데.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동네를 이렇게 떠나야 한다니.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넣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도 넣으려다가 준서가 던져버릴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준서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짐은 다 챙기셨죠? 차가운 목소리. 한 달 전만 해도 어머니라며 안겨들던 그 목소리가 맞는지.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도 차가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결국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찜질방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따뜻한 온돌 바닥이었지만 몸은 자꾸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난 거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게. 찜질방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고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물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날 밤 찜질방 온돌 바닥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준서는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김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게 위층에 원룸 하나 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김할머니는 제가 식당할 때부터 20년 넘게 오신 단골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면 준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느 날 오래된 가방을 정리하다가 준서의 문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도시락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험 잘 봤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한 장 한 장 읽어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뒀던 영수증들도 찾았습니다. 의대 등록금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모두 남편 명의였지만 제가 낸 돈이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판 돈이 준서의 학비로 들어간 흔적, 보험을 해약한 돈이 병원비로 쓰인 내역.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분식집 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작지만 장사는 할 만할 거예요. 그렇게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소개로 옛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맛있네요. 김밥도 예전 그 맛이에요. 하루하루 장사를 하면서도 증거들을 모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보낸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모았고 병원비 내역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려준 이야기. 준서 선생님이 곧 결혼하신대요. 결혼이요? 네. 강남에서 3대째 한의원 하는 집 딸이랑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이 노인 의료 봉사로 유명하다던데.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알아보니 그 집안은 노인 의료 봉사로 여러 번 표창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예비 장인이 될 분은 평생을 노인 의료 발전에 바친 원로 한의사라고 했습니다. 노인 공경이 으뜸인 집안에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런 분들이라면 준서의 진실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준서가 보낸 문자들, 카드 내역, 등록금 영수증, 병원비 기록, 그리고 남편과 준서가 찍은 사진들,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날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까? 순간 준서의 차가운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가슴이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여보, 내가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 한의원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번화가. 낯선 동네라 몇 번이나 길을 헤맸습니다. 마침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현관에 걸린 현판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3대째 내려온 한의원. 들어가기 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 원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젊은 간호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준서 어머니입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준서 선생님, 어머니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치 가시로 찌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재혼한 어머니입니다. 아, 그분이시구나. 간호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진료 중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현관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한의원에 들어가면서 제게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앉아 있을 때요. 비웃음 섞인 말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한 번씩 문을 열고 나와 저를 확인했습니다. 2시간째.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준서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시험 잘 보라고 아침마다 특별히 챙겨주던 일들. 3시간이 되어갈 무렵 아직도 안 가셨네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의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시죠? 점잖은 목소리의 노신사였습니다. 흰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실은 한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표창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의료봉사상, 지역사회공헌상. 준서 어머님이시라고요?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증거들. 준서가 보냈던 문자들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원장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문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도시락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험 잘 봤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이건 모두 제가 준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다음은 등록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운영하던 식당을 팔아서 잠깐만요. 원장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좀 내려와 주겠소? 잠시 후 단아한 모습의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들어보시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준서를 만난 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지. 명절이면 함께 송편을 빚던 일. 시험 기간이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방에 따뜻한 우유를 놓아주던 일. 이게 제가 식당 판 통장 내역입니다. 원장님 부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난 뒤에 병원비 영수증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항암 치료비를 마련하려 밤낮 없이 일하던 날들. 준서의 등록금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던 순간. 근데 등록금을 계속 내주셨나요? 네, 제가 다 내줬습니다. 계속 내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인턴, 레지던트도 적지 않은 월급을 받는데. 네? 뭐라고요? 아플싸. 준서가 속였다는 사실에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준서 도시락 싸주던 사진들이에요. 김밥을 예쁘게 말아놓은 도시락.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목이 메었습니다. 준서가 원장님 부인이 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괜찮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달라진 준서의 태도. 카드 내역을 가지고 저를 모함하던 순간. 찬 겨울날 짐을 싸서 쫓겨나던 그날의 일까지. 이게 제가 찜질방에서
보낸 날들의 영수증입니다. 원장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런 패륜이 있을 수가. 부인은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준서 녀석이 어떻게? 그때였습니다. 준서가 한의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장인어른, 외부로. 저를 보는 순간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앉아라. 원장님의 음성이 차가웠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준서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어머니를 배신하고 쫓아내고. 장인어른,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것이 뭐가 있다는 거요? 원장님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노인을 속이고 부모를 배신한 사람과는 장인어른... 나를 장인이라 부르지 마시오.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딸은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장모님... 위약금도 청구할 거요. 준서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러는 거죠? 당신이!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마저 망치려고! 그때 원장님이 준서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보다 못해 찾아온 어머님께 이것이 할 자식의 도리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막막해진 것을 실감한 눈물이었죠. 나가시오. 제발...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그렇게 준서의 약혼은 파기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문을 잠그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는 시작됐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문득 준서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러주던 날. 제 도시락을 맛있게 먹던 모습.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고생한다며 안아주던 순간.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요? 약혼 파기 소식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강남의 작은 한의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요? 최준서 선생, 그 유명한 한의원 원장님 사돈될 뻔했다던데. 왜 파기됐대요? 어머니를 쫓아냈다면서요? 세상에 그럴 수가. 저는 분식집에서 이런 소문들을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간호사 2명이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준서 선생님한테 수술 받기로 했던 환자가 다 취소했대. 젓가락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를 찜질방으로 내쫓았다면서요? 세상에 의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떡볶이를 데우는 척하며 뒤를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단골 손님이 와서 말해주었습니다. 준서 선생님이 결국 사표 썼대요. 환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어쩌겠어요. 국물 떠다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분들이 더 심하대요. 왜 그렇게 됐나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약혼 파기된 그 한의원 원장님이 네. 의료계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노인 의료 발전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라 단골은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위될 뻔한 사람이 그런 패륜적인 행동을 했다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병원에서도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랬군요. 이제 어디로 갈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문득 그 아이가 처음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일주일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서 선생님이 개원하려고 했대요. 어디서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대요. 왜요? 보증인이 없어서.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이력서를 넣었다는데 그래서요? 면접만 보고 연락이 없대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준서가 제 분식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낸 그 추운 밤.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고통. 이틀 후 다시 준서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취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문 앞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서야, 제가 잘못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제 와서 살려주세요. 어머니, 준서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일어나렴. 어디에도 저를 받아주질 않아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복수였나요?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제가 정말 바라던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때 준서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을 했을 때의 그 냉정한 표정.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그 말을 할 자격도 없으면서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넌 날 버린 사람이야.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말대로 난 너의 어머니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자격도 없어졌어.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그때는 제가 어리고 어리석었어요. 날마다 후회하고 있다고요. 평생 후회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모든 걸 너도 느껴보게 해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어머니 곁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란다. 너가 그토록 아끼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줄 거야. 너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준서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전 어머니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잃어도 괜찮지만 어머니만은. 웃기고 자빠졌네. 안 된다고? 뭐가? 너가 나를 버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제 인생이 망가져요. 너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니?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기나 해.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찜질방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남들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나는 서러워서 몸을 덜덜 떨었어. 혼자 쭈그려 앉아 밤을 지새울 때마다 난 네 생각을 했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금 너가 하는 이 말 진심이 아니잖니.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지. 넌 여전히 변한 게 없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그래? 그럼 너의 진심을 보여줘. 너가 정말 달라졌다면, 너가 정말 후회한다면 증명해봐.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무엇을 해야 어머니의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제 그만 가봐. 더 이상 볼 일 없어. 준서가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이거 놔. 감히 날 건들지 마. 살려주세요. 제발. 어머니 없이 못 살아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너도 날 그렇게 내쫓았잖아. 그날 난 얼마나 처절했는지 알아? 준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옆 가게 주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귀찮게 해요? 이런 뼈밖에 없는 놈이 어디서 행패야? 제가 확 뒤집어 엎어버릴까요? 아니에요. 곧 가겠죠.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을 테니까요. 준서는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서 선생님이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에 취직했대요. 서울에선 발붙일 곳이 없었나 보네요.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거기도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왜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한의원 원장님이 거기까지 연락을 하셨대요. 세상에. 저는 김치를 썰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의사는 어디에도 있을 자리가 없다고. 이틀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서 선생님이 지방 병원에서도 쫓겨났대요. 거기서도요? 원장님이 거기까지 연락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어디로 갔대요? 그게 아무도 모른대요.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준서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서 선생님이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니요. 시골에서 술만 마신다고도 하던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준서가 고시원에서 발견됐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산속 절에 들어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준서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하지만 그때마다 찜질방에서 보낸 그 추운 밤이 떠올랐습니다. 준서가 저를 내쫓던 그 차가운 눈빛.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을 했을 때의 그 냉정한 표정.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매일 밤 꿈에서 준서를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해맑은 모습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오던 그때의 모습으로, 눈을 뜨면 베개가 젖어 있곤 합니다. 이것이 제가 원한 결말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 걸까요? 여러분은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심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제 선택을 되돌아봅니다. 단순히 복수심에 사로잡혀 과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날 밤 찜질방에서 덜덜 떨며 지새웠던 시간들. 제가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인데. 20년 운영하던 식당도 팔고 밤낮으로 일하며 뒷바라지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배신으로 갚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복수를 택하셨을까요? 때로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준서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래도 의사 면허는 있으니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선택이 너무 모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였을까요? 복수는 결국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복수하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베어버린다고. 지금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아픈, 후련하면서도 무거운. 이런 복잡한 감정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할망구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28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답니다. 남편은 하늘 같은 사람이었죠.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행복한 시간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나 봐요. 신랑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신혼의 단꿈도 잠시 금세 깨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애석하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빠졌죠. 세상의 온갖 시련이 저를 덮쳤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삶은 계속 이어져야 했으니까요. 멍하니 앉아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새 자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이들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순간 아찔함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아이들은 저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스스로와의 약속을 했습니다. 내 자식들만은 반드시 잘 키워내고 말 테다. 죽어도 이겨내리라. 그 다짐을 하고부터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제 마음을 후벼 팠거든요. 장사를 하느라 쉴 틈도 없이 뛰어다녔죠. 시장 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과일을 팔며 살았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종일 장사하는 날이 많았어요. 장사가 잘 되면 한시름 놓았다가도 그렇지 않은 날이면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장사에 매달렸어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려면 내가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항상 웃는 얼굴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들이 맛있는 거 먹는 모습, 좋아하는 거 가지는 모습을 볼 때면 온갖 고단함도 사르르 녹아내리곤 했어요.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자식들에겐 해주고픈 게 천지였죠.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더니 아이들이 쑥쑥 자랐어요. 부모 노릇 제대로 했다는 뿌듯함도 느껴졌답니다. 자식들 앞날이 창창하길 기도하며 고된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지나 아이들이 훌쩍 커버렸죠. 셋째가 대학에 간다는 소식을 듣던 날이 떠오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 그날의 감격이란 나도 뭔가 해냈구나 싶었죠. 아이들 뒷바라지에 젊음을 다 바쳤더니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졌어요. 이제는 아들들도 다 장성해서 집을 떠나고 없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 너무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움츠러들 순 없었어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겨내지 못한 게 없었는데 말이죠. 늙었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경로당에 가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쭈뼛거리며 발걸음을 떼었죠. 낯선 곳에 가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 그곳도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다들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죠. 경로당을 드나들다 보니 어느 날 난생 처음 설렘을 느꼈어요.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이 살아난 거예요. 그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퍼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짜릿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고 겁도 났지만 동시에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이 밀려왔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처음엔 쑥스러워 눈도 마주치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말투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자연스레 웃음도 나누고 정도 쌓아갔죠. 그분도 절 아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시 빛나 보이는 것 같았죠. 노년에도 이런 사랑이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늘이 준 선물 같았죠. 늦깎이 춘향이가 된 기분이랄까요. 눈 올 때 그분이 손을 잡아주셨어요. 포근하고 단단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있잖아요. 그날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감동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과 만나는 걸 들킬까봐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이 나이에 숨긴다는 게 더 우스운 짓 같아서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내미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근데 막상 입을 떼려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겨우 뱉어냈죠. 사실은 엄마가 만나는 분이 생겼어. 아들내미들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에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농담도 심하시네. 혀를 차며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걸 보니 속상하더라고요.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딱 봐도 사기꾼인데. 아들내미 주둥아리에서 못된 말이 튀어나오는 걸 듣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야, 이 녀석들아. 엄마가 장난으로 하는 소리로 듣는 거야? 엄마도 사람인데 이 나이에
사랑쯤이야 못할 것도 없잖아. 순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덩달아 아들내미도 소리를 질렀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천국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말꼬리를 흐리며 자리를 뜨는 아들내미를 보자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 뒤로도 며칠을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소용없었죠. 엄마, 이러다 사기당하고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짓이에요? 자식들의 만류에 결국 며칠 뒤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니 더는 뵐 수가 없겠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별을 고하자 그분도 울먹이시더라고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에 마음이 미어졌어요. 차마 돌아서서 걷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집에 돌아와 쓸쓸히 누워있자니 눈물만 왈칵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 이제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이 기쁨마저 빼앗겨야 한다니 몇 달을 울며 지냈어요.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허탈한 뿐이었죠. 아들내미들이 오면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원망 같은 게 치밀어 오르곤 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펐죠. 그렇게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어느 날 불현듯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냐? 남은 인생 쪼들리게 살아서 뭐하나. 가슴 한구석이 뜨끈해지는 걸 느꼈어요.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초췌한 내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이대로는 안 되지.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확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마음을 다잡고 아들내미들을 다시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고 후회한 적 없어. 근데 이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 숨을 깊게 내쉬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엄마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지. 이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엄마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너희 눈치 보느라 몇 달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어. 이 사랑을 접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지. 하지만 이제 확신이 들었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너희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잖니. 엄마라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겠니? 숨을 고르고 아들들을 바라보니 놀랍게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인생까지 간섭할 순 없는 건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미안해요. 엄마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못 알아봤네요. 예상치 못한 아들내미들의 반응에 오히려 내가 더 목이 메어왔어요.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엄마 연애 응원할게요. 그분 꼭 만나서 사랑하세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아들내미 녀석들 품에 폭 안기며 엉엉 울었어요.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정만큼 끈끈한 게 또 있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이 늦은 나이에 자식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날 바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도 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이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키워나가기로 했답니다. 사실 그분도 힘든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분에겐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내가 있었는데 마지막을 홀로 지켜봐야 했던 게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대요. 그 슬픔에 빠져 살다가 날 만나고서야 비로소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준 거예요. 남은 여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죠. 늦은 만큼 더 애틋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답니다. 아들들도 우리 사이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의 이해와 축복 속에서 저는 느긋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법이에요. 진실한 사랑 앞에선 나이도 주변의 시선도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마음껏 사랑하며 살 생각이랍니다. 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언제나 가슴 벅찬 사랑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후기입니다. 어르신과 재혼한 후 한동안은 정말 행복이 넘쳤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어디 갈까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요. 남편은 매일 데이트 신청을 해왔어요. 늘 웃음이 가득했고 정말 좋았죠. 당신 덕분에 늙은 내 인생에 봄이 온 것만 같아요. 서로를 향한 애정은 끝이 없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작은 아들 내외가 결혼 선물로 준 순금 팔찌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내가 어디다 뒀더라. 처음엔 내 건망증 때문인 줄 알았죠. 며칠 뒤엔 첫째 아들이 용돈으로 준 봉투가 사라졌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분명 여기다 뒀는데. 그때부터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설마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온 건 아니겠지. 남편에겐 말 못하겠더라고요.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부쩍 늘어나자 의심이 깊어졌어요. 특히 남편이 나갔다 오면 꼭 뭔가 하나씩 없어지곤 했죠. 여보, 어제 내 지갑 못 봤어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전 못 봤는데. 당신이 잘 찾아보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 거실에 둔 것 같은데. 설마 남편 짓은 아니겠지. 아니야, 말도 안 돼. 의심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고 말았어요. 남편 옷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류 봉투를 발견했거든요. 그 안에는 낡은 형사재판 판결문이 들어 있었어요. 피고인 박모 46세는 사기 행각을 일삼아 징역 30년형에 처한다.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전과 26범에 30년 복역까지 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믿기지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청천벽력이 날 덮쳤거든요. 얼마 뒤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요. 어르신, 지금 당장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요.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이번에도 감옥행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이 막혀왔죠. 순식간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천하의 사기꾼이라니.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이건 너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어요. 하늘이 내게 무슨 시련을 주려고 이러는 걸까요? 쓰러졌던 정신을 간신히 차렸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요? 그 사람을 그렇게 못 믿을 줄이야. 오죽하면 아들내미가 말렸겠어요. 엄마, 제발 헤어지세요. 저런 사람하고 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고집을 부렸지. 사랑한다 큰 소리 쳤었지. 이 늙은 나이에 또 한 번 저주할 만한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 판단했을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은 아픔에 하염없이 통곡했어요. 사기꾼과 연애를 하다니 내 눈엔 뭘로 보고 산 걸까요? 젊은 시절도 아니고 머리에 백발이 가득한 늙은이가 무슨 짓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에 속아 넘어가다니.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악마를 못 알아봤어.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늘이 이렇게 벌을 내린 걸까요? 제가 잘못 살아온 죗값을 치르는 걸까요? 에휴, 철없던 짓을 했구먼.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그래도 내 잘못을 깨달았으니 이제 앞으로 잘 살아야죠.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사기꾼을 만나다니. 억장이 무너지지만 어쩌겠어요. 제 잘못도 크니까요. 엄마, 이제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아들이 날 꼭 끌어안으며 위로했죠. 우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더는 나쁜 사람 만나지 마세요. 둘째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런 일 없도록요. 막내 아들은 자기 잘못인 양 고개를 숙였죠. 이 녀석들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고 돌봐주는 이 따뜻한 정, 이게 삶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얘들아, 고마워. 엄마가 너희한테 의지할게. 이제는 아들 품에 안겨 엉엉 울었죠. 무너진 내 세상을 추스르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황망한 치욕의 순간들을 잊기란 쉽지 않았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 사기꾼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죠. 술로 세월을 견디기도 했어요. 막걸리 한 사발이면 세상 시름 다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내미들이 그걸 막더라고요. 엄마, 제발 술 그만 드세요. 건강 해치면 어떡해요. 취하면 그 놈 생각만 난다며. 밤새 우시잖아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 술도 끊었죠. 매일 부처님 앞에 앉아 기도했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거든요. 부처님, 제 삶의 의미를 주십시오.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렇게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비록 사기당했지만 그 덕에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는 걸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진실한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거.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도요.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히 살기로 마음먹었죠. 남은 여생, 아들 며느리 잘 보살피고 이웃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사기꾼을 만난 게 오히려 날 깨우친 계기가 되었네요. 덕분에 참된 의미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도 절실히 깨달았으니까요. 그 사기꾼은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사기 행각을 벌인 죄로 무려 20년형을 선고받았죠. 수십억의 돈을 횡령하고 수많은 사람을 속여 넘긴 대가였어요. 그 인간이 감옥에 처박혔다니 천만다행이네. 우리 엄마 인생 망쳐놓은 죄로 20년형? 더 받아야 해. 아들내미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소식에 안도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더는 그에 의해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한동안은 괴로웠죠.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추악한 범죄자라니. 가끔은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그와 함께 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되살아나 괴롭히곤 했죠. 그때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인생은 이런 거지 뭐.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이야. 삶의 희로애락을 겪으며 깨달음도 얻게 되더라고요. 속았다고 해서 내가 바보는 아니란 걸 알았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저에게 잘못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감옥에서 20년을 보내야만 하는 신세라니.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 남은 삶이 더 중요해요. 이제 마음속에서 그를 깨끗이 지워냈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했죠. 증오와 원망은 독이 될 뿐이에요. 내 삶을 갉아먹는 해로운 감정일 뿐이죠. 자식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손주들 재롱잔치를 보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복지관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요. 남은 여생을 기쁘게 보내는 게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걸 알았죠. 사기꾼과의 인연도 내 삶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게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고통의 시간을 버텨내고 얻은 깨달음이 소중하죠. 내 안에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이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 해요. 세상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사기꾼도 이겨냈는데 뭘 못 견디겠어요.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지금의 저는 어엿한 삶의 승리자예요. 아들들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대요.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해요. 저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씩씩하시다니.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요. 감사하는 삶, 베푸는 삶, 웃음 가득한 삶말이에요. 남은 생을 아름답게 수놓는 게 제 버킷리스트랍니다.